안녕하세요. 김철회입니다. 오늘은 2022 공공경제론 제14장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13장과 같이 14장도 한 번의 강의로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했고요. 큰 화면으로 하겠습니다. 14장에서 살펴볼 내용은 조세제도란 무엇인가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세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강제력을 동원해서 민간 부분, 즉 국민으로부터 돈을 걷어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금은 반드시 법률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조세 법률주의라고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대통령이 세금 걷으면 안 되고 반드시 국민의 대표가 있는 국회를 통과한 법률을 통해서 조세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계사 시간에서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미국 독립 사건 때도 우리 대표 없는 곳에 우리는 세금 안 내겠다. 미국의 본토에 살던 사람들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때도 그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건 세계사적인 이야기고, 우리는 제14장에서 우리나라에 어떤 조세가 있는지, 그리고 조세는 인간의 선택에, 우리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세 번째로 우리나라의 조세 제도는 어떻게 변해야 할 것인지를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어떤 조세가 있을까요? 일단 조세의 정의부터 볼까요?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가 하면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하면 지방세 이렇게 부르죠.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민이나 주민으로부터 강제로 걷어들이는 금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유형에는 국세와 지방세 말씀드렸고, 직접세와 간접세. 직접세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월급을 받게 되면 여러분 이름으로 세금을 내게 돼요. 그거는 직접세. 반대로 물건을 살 때, 제가 수업 시간에 예를 들었잖아요. 책 한 권 살 때도, 짜장면 한 그릇 먹을 때도 우리는 세금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름으로 세금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책 살 때는 책방 주인의 이름으로, 그리고 짜장면 먹을 때는 짜장면 가게 주인의 이름으로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세금은 내가 냈는데, 납세자가 다르다고 그래가지고 이건 간접세 이렇게. 국경을 통해서 안에서 있느냐 바깥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국세, 관세,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통세냐 아니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특정한 사람에게 걷는 거는 목적세, 보통세, 목적세, 이런 분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세 체계를 보면은 국세 14개, 지방세 11개, 합쳐서 25개의 세금이 있습니다. 국세에는 또 다시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 소비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나뉘어지는데, 소득에 부과하는 게 개인소득세, 종합소득세, 이렇게 소득입니다. 사람이 아닌 법인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것들은 회사죠. 그걸 법인이라고 하는, 법인이 내는 세금은 법인세. 그 다음에 재산에 관해서는 상속세, 아버지가 죽어서 나한테 돈을 물려주잖아요. 그때 세금 내는 건 상속세. 살아있는 동안에 돈을 통장에 넣어주잖아요. 그건 증여라고 그래요. 그때도 세금을 내야 되는데,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인지세, 농어촌 특별세, 이런 것들이 있고요. 소비에 일어나는 소비 과정에 세금을 매기는 거 부가가치세, 개별 소비세는 옛날에는 특별 소비세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좀 비싼 물건 살 때 부자들이 사치품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플러스 알파로 매기는 게 개별 소비세. 교통, 에너지, 환경에 부과하는 세금이 교통에너지 환경세. 술에 부과하는 게 주세, 증권거래세, 관세, 농어촌 특별세, 뭐 이렇게. 요즘에 농어촌 특별세가 재산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 여기가 되고요. 개별 소비세, 관세 관련된 거는 이쪽에 소비 관련 세금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은 지방세. 여기도 소득, 재산, 소비로 다니면 소득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 그리고 주민세,
중에 종업원분을 말합니다. 주민세가 3개로 나뉘어지는데 종업원분. 그 다음에 재산세에 대해서는 취득세, 아파트를 사거나 자동차를 샀을 때 내는 세금, 취득세, 등록, 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여기 재산분이 여기 들어갑니다.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또 지역자원 시설세, 소비 과정에 들어가는 거는 레저세, 경마 이런 거 할 때 내는 세금이 레저세입니다. 부가가치세를 지방에 내려주는 거 지방소비세. 여기 나오는 지방소득세는 요 소득세를 지방에 내려주는 게 지방소득세입니다. 부가가치세를 지방에 내려주는 건 지방소득 소비세. 담배 소비세, 자동차세, 주행부는 여기 들어가고 소유부는 재산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지방교육세 중에 레저세, 담배 소비세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지방교육세는 부가세라고 그래가지고 별도의 교육세가 있는 게 아니고 여기다 붙여서 봤거든요. 지역자원시설세 중에 특정자원분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크게 기억해야 될 거는 국세가 14개, 지방세 11개 이렇게 있다. 그거는 또 소득에 대해서 또 재산에 대해서 소비에 대해서 부과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조세 부담률 OECD와 비교해서 우리나라는 어떠냐. OECD 선진국으로 갈수록 조세 부담률이 높아요. 무슨 얘기냐면 분모는 전체 GDP 대비 조세의 비중입니다. OECD 평균 여기 보면은 25% 되는데 우리는 20%로 아직 이제 요 갭이 있죠. 더 여유가 있다는 거죠. 세금을 더 거둘 여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민 부담률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조세 플러스 사회보험 우리가 4대 사회보험 배웠잖아요. 건강보험, 국민연금, 그 다음에 실업보험, 산재보험 요 4개까지 합친 게 국민 부담률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조세 부담률보다 높겠죠. 우리는 26.7%, 선진국 OECD 기준으로 따르면 34%, 여기도 요 차이는 3.7%포인트의 갭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 국세 14개, 지방세 11개라고 그랬는데 여기 나오는 요 파랑색 2019년 기준으로 약 300조 원이 국세로 거치고 지방세로 90조 원 정도가 거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세 지방세 비중은 전체 국세가 분자로 따지면 24% 정도 된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소득과세, 소비과세, 재산과세가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 국세 기준으로 293조가 거치는데 제일 많이 거치는 건 소득세 83.6조 원, 그 다음에 법인세에 72조 원,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70조 원, 요 3대 세원이에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국세에서는 제일 많은 거다. 그 다음에 많은 게 교통에너지 환경세, 또 개별소비세, 상속증여세 이런 것들이 있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방세 90조 원 중에서 제일 많이 거치는 건 역시 취득세, 부동산, 자동차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 그 다음에 중앙정부의 소득세로부터 일부가 내려오는 거 지방소득세, 그 다음에 재산세, 부가가치세의 일부가 내려오는 거 지방소비세,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일일이 살펴볼 시간은 안 되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시면 이게 무슨 세금인가 관심이 있으시면 살펴보시고 또 더 내가 끌린다 그러면 세무사 시험을 자격증 시험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득세라고 하는 거는 소득세법상 열거된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등 8가지 소득에 대해서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일부는 분류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합소득에 들어가는 게 이자를 넣는 것도 소득입니다. 우리한테는 그냥 근로소득이 대부분이지만 월급 받는 건 근로소득이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까지 있을 수 있고요. 별도로 분류해서 소득 중에서 종합소득에 들어가지 않는 거는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들어간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자들은 1월 달에 세금에 대한 정산을 한번 하고 5월 달에 종합소득에 대한 정산을 한번 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다른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득세율이라고 해가지고 연봉 기준으로 0에서 1200만 원 정도는 6%, 그 다음 구간은 15%, 5억 원 초과하면 42%, 5억 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3억에서 5억 원에 해당하는 거는 40% 이렇게 됩니다. 물론 여기 이제 0에서 1200만 원 6% 걷지만 나중에 연말정산할 때 면세점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거 다 돌려주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은 연말정산 뭐 이렇게 부르는 건데 여러분들이 실제 근로소득을 월급을 받게 되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법인세는 삼성전자 같이 법인으로서 돈을 버는 그런 기업체들에게 걷는 세금이에요. 여기도 이제 수입과 지출이 있어가지고 소득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소득에 대해서 세율을 곱해가지고, 그러니까 법인세의 최고 세율은 25%가 되겠습니다. 3천억 원 이상 벌면 삼성전자가 1년에 예를 들면 뭐 한 20조 원을 번다. 그럼 20조 원에 25% 세금을 내는 게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물건 살 때 내는 것이죠. 물건 살 때 소비자가 원래 내는 건데 그걸 다 모아가지고 가게가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매출세, 매입세 이거 해가지고 가게를 하다 보면은 매출할 때 세금을 다 받았잖아요. 근데 내가 매입할 때 또 세금을 내고 사왔단 말이에요. 요거에 차액을 세금으로 내게 돼 있습니다. 10%가 되겠죠. 상속세는 아버지 엄마가 죽으셔가지고 나한테 재산을 물려줄 때 내는 세금이고 이것도 누진세 1억 원까지는 10%, 1에서 5억 원 20%. 지금은 요 5억 원까지 사실은 5억 원까지는 저기가 됩니다. 면제가 되고 여기 공제 내용에 들어가 있잖아요. 일괄 공제로 5억 원까지는 저기 하고 이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이렇게 30억 원 이상 올라가면 50%의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증여세, 요거는 죽어서 내는 세금이 아니고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돈을 물려줬다. 이건 증여라고 그래요. 또 세율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을 보여. 재산세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걷지만 종합부동산세라고 하는 거는 전국의 토지에 대해서 여기에 주택분, 그 다음에 종합 합산 토지분, 요거는 5억 원 이상, 요거는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법이 바뀌어가지고 변하는데 이렇게 해서 내는 세금이 종합부동산세다. 여러분들한테는 뭐 부동산이 없으니까 별 관심은 없으실 텐데 요거는 관세, 우리나라에 물건을 수입해 올 때 또는 해외에 수출할 때 내는 세금이죠. 수입해 올 때 주로 내는 세금이 관세라고 합니다. 이 관세가 높으면 수입품에 대해서는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FTA, Free Trade Agreement 하는 Free Trade Agreement, FTA를 협정을 체결한다. 이야기는 관세를 없애고 서로 무역을 하는데 장벽, 제일 큰 게 관세 장벽인데 관세 장벽을 없애는 것, 이거를 FTA를 체결한다. 이렇게 물건이 서로 국내 시장에서 거래되듯이 관세 없이 싸게 거래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방세는 도세, 또 시군세, 도 밑에는 시군이 있고요. 광역시부터는 자치구세가 있는데 자치구가 제일 열악해요. 2개밖에 없어요. 등록면에서 재산세. 그러니까 자치구는 사실상 재정력으로, 돈으로 자치하기는 힘든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시, 군만 돼도 5개의 세금,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 소비세, 지방소득세를 가지고 있는데 자치구의 경우에는 2개밖에, 대덕구 같은 요거 2개 가지고 살림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머지는 대전시에서 걷어서 자치구에 골고루 나눠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지방자치론이라든가 지방재정론 공부하시면 더 배우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세금별로 구체적인 과세 대상과 세율에 대해서 옮겨놨으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은 보세요. 이번에 담배 소비세, 담배 피우는 사람들
20개비 한 갑당 1,007원 내게 이렇게 돼 종류별로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대해서 주민이 내는 세금도 균등분, 재단분, 요 내용이 이렇게 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내는 거는 요 균등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 조세는 인간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 인간은 항상 가격을 보고 결정을 하죠. 가격뿐만 아니라 성능까지 보기 때문에 가성비를 따져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 조세가 들어가면 A라는 물품은 조세를 안 매기는데 B라는 물품은 조세를 매겨요. 그럼 B라는 물품은 가격이 올라가니까 B라는 물품은 잘 비싸졌으니까 소비를 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업종에 대해서는 잘 안 하게 되겠죠. 그래서 조세가 인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시장 경제, 정부가 없을 때, 조세가 없을 때하고 비교해 볼 때 조세가 있음으로 인해서 인간의 선택이 막 바뀌는 거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사회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이 부분을 excess burden, 초과 부담이라고 불려요. 조세를 부과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율성의 상실분을 초과 부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세가 가져오는 실제 경제적 부담이 있을 테고 조세 징수액은 나왔으니까 괜찮죠. 이것보다도 이걸 distortion이라고 하는데 인간 행위의 교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조세는 무조건 시장경제 입장에서는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효율성을 안 떨어뜨리는 세금을 lump sum tax라고 중립세라고 부르지만 이런 중립세는 있어봤자 거의 이제 인두세 정도. 한 사람 한 사람당 내는 주민세가 인도세하고 그래도 비슷한데 주민세는 또 세대주가 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민세 안 내잖아요. 세대주라고 하면 여러분 주민등록 등본을 때 보면 맨 위에 있는 사람이 세대주예요. 그 사람 한 사람이 가구당 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주민세는 인도세하고 또 다릅니다. 아무튼 창문세라는 것도 있었어요. 1696년에 영국은 보니까 돈 많은 놈들은 창문이 많더라. 창문의 개수에 따라서 돈 많이 있는 놈들은 더 많이 세금을 내라. 이렇게 했던 것이 창문세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창문을 다 없애요. 세금 안 내려고. 그것이 인간 선택에 교란을 가져온다. 어지럽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distort라고 하는 거는 반듯한 길을 꾸불꾸불하게 만드는 그걸 distort라고 하는데 그런 왜곡 또는 교란을 distortion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과 부담의 발생 경로를 보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세 세금이 없을 때보다 세금이 부과됨으로 인해서 이전에 했던 행동하고 다른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잉여가 줄어들게 돼 있고 생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자 잉여가 축소되고 그래서 시장 입장에서는 소비자 잉여도 줄어들고 생산자 잉여도 줄어들어서 그 아까 이야기한 조세 징수액을 빼고도 손해나는 영역이 있는데 그거를 excess burden이라고 부른다. 이 그림을 보면은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 있는데 이전에는 요 서로 교차하는 점에서 이렇게 생산과 소비를 했는데 이 세금이 부과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생산량도 줄어들게 되고 소비량도 줄어들게 되고 소비자 입장에서 기존보다 이만큼 높은 가격을 내야 되는 거죠. 공급자 입장에서도 더 이익이 줄어드는 것이고 A 더하기 C만큼은 세금으로 걷어들이니까 오케이. B하고 D만큼은 그냥 하늘로 날아가 버렸어요. 이거를 excess burden, 조세가 부과됨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 전체에 손해가 발생했다. 이거를 초과 부담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평성 문제도 등장하는데 공평성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 공평한 방법일까? 학자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이죠. 첫 번째 편익 원칙이라고 하는 거는 benefit principle 그래요. 정부로부터 받은 편익에 비례하여 세금을 내야 된다. 누가 정부로부터 편익이 가장 클까요?
정부가 하는 일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넘버원입니다. 국방과 치안, 경찰이죠. 그래서 국방의 편익을 많이 받는 부자들은 더 많이 세금 내라. 이런 의미가 편익 원칙이 됩니다. 또 경찰의 이익을 많이 받는 사람, 돈을 많이 도둑놈 잡아주고 범죄 예방을 하니까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더 편익이 크고 그러니까 세금도 많이 내는 게 좋다. 이게 편익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익 원칙이 적용되는 거는 근데 국방이나 치안 같은 거 쉽게 할 수 없고 그냥 네가 구체적으로 사용한 양이 측정될 수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이거를 유즈 차지라고 하는데 수도요금, 뭐 지하철 요금 이런 거는 탄 사람 사용한 만큼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 이런 것들은 편익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유저 차지는 세금이라고 사람들 수도세, 전기세 그러지만 사실은 그거는 세금이 아니에요. 그냥 요금이에요, 요금. 그래서 예산회계 할 때도 일반 회계, 특별회계가 있으면 이런 유저 차지로 모아지는 돈과 지출은 특별회계로 별도로 분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ability principle, 능력 원칙입니다. 경제적 능력에 비례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 게 맞지. 그럼 능력이라는 게 뭐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 그 사람이 벌어들이는 소득, 그 사람이 씀씀이 돈 쓰는 걸 보면 얼마큼 있는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재산과 소득과 소비 등 능력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 수평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같은 능력이면 같은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고 다른 능력이면 다른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능력이 더 많은 사람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례세로만 해도 더 많이 세금을 내게 돼 있어요. 그러나 누진세라고 하는 것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도 더 높아지게 만들므로 인해서 더욱 많이 세금을 내게 만드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경제적 능력을 측정할 것인가? 아까 세금, 국세나 지방세나 소득, 그 다음에 재산, 소비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경제적인 능력. 그래서 소득에 들어가는 거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8개의 항목에 있어요. 근로소득, 임대소득, 기타소득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고요. 그 다음에 소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건물주라든가 은행 잔고가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소득, 소비, 재산을 중심으로 25개의 세금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면 이 조세, 세금을 정부가 1년에 국세만 300조 원, 지방세로 90조 원, 약 400조 원을 걷어가는데 이 세금을 누가 내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조세와 부담의 귀착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가가치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물건을 먹고 짜장면을 먹었으면 물건을 사고 짜장면을 먹었으면 그때 가격 안에 10%가 부가가치세인데 내가 내는데 내 돈이에요, 내 돈. 근데 내 이름으로 세금은 국세청에 들어가지 않고 그 사장, 그렇죠? 짜장면 가게 사장님 또는 뭐 내가 책을 샀다 그러면 책방 주인의 이름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 부가가치세가 붙어버리면 물건 가격이 10%씩 다 올라가는 것이 됩니다. 100원짜리가 110원이 되고 1000원짜리는 1100원이 되고 만원짜리는 11,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가면은 모든 가격표에 프리텍스예요. 세금 내기 전에 가격이 써 있어요. 우리나라는 애프터 텍스, 세금 포함한 가격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 가게 되면은 그 가격표에 있는 그 금액만 신용카드로 결제되면 안 되는 것이고 거기에 세금이 플러스되고 또 뭘 해야 되냐면 팁을 줘야 돼요. 팁. 종업원들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20%. 그러니까 10,000원짜리 뭐 먹었다 그러면은 13,000원짜리라고 생각하고 먹어야 돼요. 미국 사회는 세전, 프리텍스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냥 있는 그 금액 딱 긁으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금액이 after tax, 세금 낸 후, 세후 가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소비자나 생산자에게 다
영향을 미치게 돼 있고 국세청, 세금을 걷어낸 국세청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생산 요소에 대한 세금, 즉 생산 요소, 노동에 대한 대가가 근로소득세인데, 근로소득인데 그 근로소득세를 어떻게 하느냐. 자본에 대한 세금 이런 것들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닌데 아무튼 고민을 해보세요. 이 세금 내면 누구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건물이나 토지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1억짜리가 세금이 1,000만 원이 붙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세금 붙은 만큼 다음 사람 팔 때 그 가격을 올려서 팔게 돼요. 이거를 tax capitalization, 조세의 자본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토지에 세금을 부과하면 그 가격이 세금 포함이다 그러면 가격은 또 떨어지게 돼요. 세금 때문에 이제 땅을 팔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렇죠? 아니면 좋은 시절이면 그 가격에 전가해가지고 더 높게 팔면 되는데 높게 팔라고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사는 사람이 없으면 수요가 줄어드는 거니까 가격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시라 이거죠. 세 번째 주제로 우리나라 조세 제도는 어떻게 변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조세가 몇 개 있는지도 몰랐고 조세가 사람들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이제 조금 맛보게 했는데 우리는 또 교과서적인 내용을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세 제도가 어떻게 변해야 될까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조세 지출 예산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연구개발비 또는 기부금 이런 데 삼성전자가 연구개발하는 데 돈을 쓰잖아요. 자기가 번 돈으로. 또 어디에 사회복지재단에 기부를 하잖아요. 이만큼은 세금을 낸 걸로 쳐줘요. 그러니까 세금에서 빼주는 거지. 세금에서 빼주는 거죠. 그만큼을. 그래서 이거를 hidden subsidies, 그래서 감추어진 보조금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람들 영향을 막 바꾸는 거예요. 행동에. 연구개발에 돈을 쓰면 세금 안 낸대. 그러면 그쪽으로 막 돈을 쓰게 되는 것이죠. 기부하면 세금 안 낸대. 그럼 기부하는 쪽으로 사람들의 행동이 변하게 되죠. 이게 세금에 따라서 사람들의 선택,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거기서 또 디스토션이 일어나고 왜곡이 일어나고 초과 부담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초과 부담을 excess burden 또는 deadweight loss 뭐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하는 것이냐 하는 논쟁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이제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는 종교인들은 면세였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스님들 명백히 월급을 받는데 그 사람들은 종교인이니까 세금을 내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목사랑 우리 교수랑 뭐가 달라요? 교수는 세금을 내고 목사는 세금을 안 낸다. 이거 옳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종교인에 대해서도 세금을, 그것도 소득이니까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게 종교인 과세제도예요. 그동안 종교인에 대한 소득은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명칭을 사례비 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고 세금을 안 내도록 해줬는데 이건 조세 정의, 올바름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종교인에게도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부자 교회들은 연봉이 엄청 세요. 담임 목사들이라든가 매덕받는 목사들도 있어요. 그러나 가난한 교회는 진짜 100만 원밖에 못 받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난한 목회자들은 사실은 면세점 이하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연말정산에서 그 세금을 돌려주면 되는 것이고 부자 교회의 목사들에게는 꼭 다른 이런 종교인 과세를 통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교회는 그 돈이
예? 성도가 내는 돈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돈이에요. 하나님의 돈일수록 더욱더 투명하게 관리해야 되고 명확하게 세금을 내고 그 돈이 정확하게 또 정부가 제대로 쓰고 있는지 그런 것도 점검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뭐 신성한 일을 하니까 세금 안 내도 돼 이런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우리 한남대에도 뭐 목회자 자녀들도 많이 오고 그러지만 그런 일이 있다면 하나님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도 조세는 꼭 내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는 성직과 평신도 이런 구분이 없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동등한 그냥 인간일 뿐이에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성스러운 일, 뭐 천한 일이 없어요.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게 존귀한 일이고 그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대우를 받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다. 물론 구약의 시대로 가면 레위 지파는 땅도 주지 않았어요. 재산도 없고 요 11조 내는 것으로 먹고 살게 해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 대우를 해줬지만 우리 신약 성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레위 지파가 없어요. 목사나 뭐 신부들이 자기들이 레위 지파라고 하는데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냥 기능만 교회의 행정 또는 말씀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지 똑같이 노동을 하는 근로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근로소득세, 뭐 재산이 있으면 재산세 이런 것들 다 내는 것이 합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세와 법인세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가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은 사업소득자라고 하는 거는 장사하는 사람들, 그죠? 앞에 가게 주인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의사들, 변호사들, 개별적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수들은 월급쟁이죠. 회사원하고 다른 거죠. 회사원은 월급 주기 전에 세금을 떼요. 반면에 사업가들 있잖아요. 변호사, 의사, 가게 주인들 이런 사람들은 얼마를 버는지 정확하게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자진납세라고 그래가지고 본인이 따져서 나는 지난달에 얼마를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얼마 내겠습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기 소득이 크지 않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보시면 소위 중소기업 사장이든 변호사든 의사든 다 외제차를 타고 다녀요. 그 외제차가 뭐냐면 소득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자기가 벌어들인 소득을 비용으로 처리해 버리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는 모든 세금을 아까도 살펴봤지만 근로소득자나 법인 소득이 거의 내요. 사업소득자들은 거의 세금을 안 내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시정하기 위해서라도 사업소득자들의 소득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조사하는 그러한 기법들이 발달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을 국세청이 해야 국민들이 좀 박수를 쳐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누진세율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우리 소득세 따질 때 최고세율이 42%라고 그랬죠. 상속세는 50%라고 했잖아요. 가지고 재산이나 소득이 적은 사람은 낮은 세율을 더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 조세 정의의 사회 정의에 맞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세, 법인들이 내는 세금이 법인세인데 법인세는 기업들이 어느 나라에 본사를 둘 것인가에 영향을 미쳐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최고세율 3,000원 이상 벌면 25%의 세금을 내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싱가포르는 니네 그 정도 벌으면 10%밖에 세금 안 받을게. 그러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럼 본사를 싱가포르로 옮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제적인 평균 법인세율하고 비교해 봐서 그보다 높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곧 기업 입장에서는 자기가 벌어들인 돈을 다시 투자해야 또 공장도 짓고 일자리도 만들어지는 것인데 법인세율을 너무 높게 하면은 그 법인들이 회사들이 우리나라를 떠날 수도 있다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업들은 어떻게 법인세를 회피하는가? 아까 사업소득자가 하는 것처럼
기업들도 법인세를 낮게 하기 위해서 비용 처리하는 것이죠. 월급으로 또 사내유부로 배당으로 이런 식으로 법인세를 적게 내려고 모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세금을 적게 내고 싶죠. 물론 뭐 나라를 사랑해서 세금을 더 내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10,000명 중에 한두 명일 거예요. 대부분은 세금을 적게 내고 싶어 하죠.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쓴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또 조세개혁 문제가 있느냐.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부동산 관련된 세금을 많이 매기면 아유 부동산 사면은 세금 많이 내니까 부동산 사지 말자. 그래서 수요 조절 정책이라고 그래요. 수요 정책. 근데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이 오르는 문제는 이런 수요의 문제가 아니고 공급의 문제예요. 공급. 사람들이 아파트를 원하는데 아파트를 너무 안 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시기에 맞게 수요에 맞게 아파트를 늘려 짓도록 해주는 정책을 펴야 되는데 아파트는 짓지 않고 수요만 꽉꽉 넣어 부동산으로 돈 벌면 세금으로 다 걷어갈 거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무리 세금을 많이 걷어간다 하도 남는 돈이 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부동산 쪽으로 돈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는 것이 그래서 부동산 정책을 잘 해야 돼요. 수요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나라는 공급 정책을 잘해야 된다. 부동산 쪽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소득공제제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월급을 받게 되면 매년 1월 달에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 다 모든 소득을 포함해서 5월 달에는 종합소득에 대한 정산을 하게 되는데 이런 가운데 우리 가족이 많거나 내가 늙으신 부모님을 돌보고 있거나 그리고 내가 기부를 많이 했거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세금을 다시 한번 따지는 게 연말정산 제도고 어떤 내가 기부했으면 그만큼은 소득에서 빼줘요. 그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거랑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소득공제 제도가 돌아가고 있는데 저는 자발적인 공동체 운동을 펼치는 입장에서 공동체에 참여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런 세금을 좀 깎아주는 그러한 인센티브가 작동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발적 공동체의 사회적 기회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에 포함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쉽지 않은 개념이지만 소득공제제도라는 게 무엇일까 하는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다 이 모든 문제가 세금과 조세정책과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렛 미첼이 쓴 Gone with the Wind,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나오는 표현 한번 보고 끝나겠습니다. Death, taxes, and childbirth. There's never any convenient time for any of them. 이 세상을 사는 누구에게나 convenient 한 타임이 아니라는 거죠. 언제 불편해요? 언제 불편해요? 장례식 치를 때 불편하죠. 사람 죽어가지고 장례식 치르면 불편합니다. 아기 낳았을 때도 아기 낳아서 축하는 하지만 그때도 불편합니다. inconvenient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뭐냐면 세금 낼 때, 세금 내는 순간에 우리 모두 어떤 사람이든 간에 never convenient time이다. 결코 편안한 시간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만큼 텍스라고 하는 것이 돈 있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세테크라고 하는데 재테크도 중요하지만 세테크 여러분들이 재산이 있거나 소득이 생기면 그때는 세테크, 세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 모든 문제의 전문가가 누구냐면 세무사예요. 세무사. 국세청 공무원과 세무사들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쪽에서 일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세무사 시험을 본다든가 세무사 사무실에서 좀 배우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 하려면 기본적으로는 세무회계, 회계 쪽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랑 공공경제론 수업을 듣는데 관심 있는 사람들은 꼭 회계학과에 가서 회계 과목을 듣고 제가 가끔가다 정부 회계론 수업을 여는데 그때
회계 관련된 지식 또는 테크닉을 좀 익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14장에 대한 강의 동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대면 수업하면서 여러분과 질의응답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